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에 선고한 친족간 재산범죄 형면제 사건의 결정 요지와 논리를 소개합니다. 형법에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불처벌의 특례를 가리켜 흔히 친족상도례라고 부릅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 간에는 그 형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고, 보다 먼 친족 간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구인 전원일치로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형 면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적용 중지 명령의 헌법 불합치, 즉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중지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에 헌법재판소는 구인 전원일치로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친고죄 특례에 대해서는 합헌, 즉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친족 상도례 중에서 형 면제의 특례는 헌법 불합치, 친고죄 특례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는 형 면제의 특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리와 논거로 적용 중지 명령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지 살펴봅니다. 우선 이 결정의 요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 면제의 특례 조항이 범죄 피해를 입은 친족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가 친족 상도례 제도 자체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이 넓은 범위의 친족에 대해 재산 범죄의 불법성의 경중을 묻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에 그 위헌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심판 대상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청구인들 A, B, C, D는 각각 친족, 그러니까 삼촌, 계부, 자녀, 동생들로부터 사기 또는 횡령을 당한 범죄 피해자들입니다. 청구인들은 가해자 친족을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친족 상도례 조항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 중 A, B는 불기소 처분을 받고 이 특례 조항에 대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 C, D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친족 상도례 조항에 대해 위헌 재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규범 통제형 헌법소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 대상 조항은 형법 제328조 제1항입니다. 그 내용은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권리행사 방해죄의 형 면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재산범죄가 이 조항을 준용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개별 준용 조항이 아닌 이 조항을 직접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모두 동일한 심사 척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 경제의 관점에서 심판 대상을 확장한 것입니다. 참고로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입니다. 특례법상의 가중처벌범죄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결정의 주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인 전원일치로 적용 중지 명령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는데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적법요건 판단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에 관한 아무런 판단 없이 본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요건, 즉 소송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한 점이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처벌 조항이 아니고 불처벌의 특례 조항입니다.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통상의 처벌 조항과 달리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이미 1997년과 2009년에 두 차례 선고되었던 이른바 교통사고 보험가입자 불처벌 사건에서 형성된 판례입니다. 이들 사건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불처벌의 특례 조항이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헌법재판소는 불처벌의 특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의 소급표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소급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청구인이 불처벌의 특례 조항을 다투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즉, 기본권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의 이익 혹은 심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본안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선례에 의한다면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나 위헌 재청의 이익이 없지만 심판의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다음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점은 의아합니다. 물론 선회하면 내부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지만 결정문에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안 판단 부분입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5개의 논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점으로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7조 제5항이 규정하는 재판 절차 진술권이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27조는 재판 청구권에 관한 내용인데 그 제5항은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이 재판 절차 진술권은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이 기본권의 보장 취지는 첫째, 형사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고 둘째, 법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 적절하고 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며 셋째,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한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 면제의 불처벌 조항이 형사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원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사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재판 절차 진술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느슨한 합리성 심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헌법 제27조 제5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로서 입법자는 재판 절차 진술권을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 형성의 재량을 가지며 그러므로 입법 형성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엄격한 비례심사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심사에 있어서 입법자의 결정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은 재판 절차 진술권 외에 여러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들을 다음과 같이 모두 배척했습니다. 첫째, 청구인은 심판 대상 조항이 친족 간 재산 범죄와 그 밖의 재산 범죄를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않다. 둘째, 청구인은 형의 면제가 아니라 친고죄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친족 상돌의 조항과 비교하여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나 심판 대상 조항은 형벌 조각 사유를 정한 규정이고 제2항은 소추 조건에 관한 규정이므로 직접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 주장과 다르지 않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 여부만을 가지고 위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논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구인 전원일치로 형 면제의 특례 조항은 형사 피해자로 하여금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는 입법 재량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입법으로서 청구인들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친족 상돌례의 입법 취지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과 친족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있다. 재산 범죄의 피해는 개인의 처분이 가능한 법익이어서 가족과 친족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손해를 회복하고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수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특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판 대상 조항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떤 유대 관계가 있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나 범죄 행위의 태양,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관으로 하여금 필요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다. 특히 심판 대상 조항은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농경시대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타당했을지 모르나 오늘날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도 단순화되었으며 산업구조나 경제활동의 양상이 현저히 달라져 친족 사이의 유대 및 신뢰관계도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직계혈족의 경우에는 대체로 친족 상도례의 적용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고 볼 것이지만 언제나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혼인의 실질이나 동거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동거 가족과 동거 친족의 경우 동거라는 조건에 의하여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 범위가 넓다. 이렇게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에 적용되는 일률적인 형 면제는 경우에 따라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어서 본래의 규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 또한 형 면제를 받는 재산 범죄 중에는 그 불법성이 중대하여 피해자의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친족 간 피해의 회복이나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심판 대상 조항의 적용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단순 위헌이 아니라 적용 중지 명령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에 있음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친족에 대해 재산 범죄의 불법성의 경중을 묻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둘째, 위헌성의 제거에는 여러 가지 선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며 입법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그 적용을 중지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음으로 이 결정의 의의를 다음의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형법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그 위헌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친족 상도례 제도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한 부분은 형 면제를 받는 친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 그리고 죄질의 경중을 묻지 않고 친족이기만 하면 무조건 형을 면제한다는 점입니다. 위헌 판단의 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헌법재판소가 재판 절차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5항, 그러니까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이 5항을 형성적 법률 유보로 이해하면서 통상 제한적 법률 유보에 적용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이른바 합리성 심사, 즉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를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정을 놓고 논의할 만한 세 가지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입법 개선의 지침을 명확하게 지시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 가지 지침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나는 형 면제를 받는 친족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것. 둘째, 죄질이 중한 재산 범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 셋째,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지침으로 명확한 입법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지침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입법 기술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친족의 범위를 좁히고 나머지는 친고죄로 전환하거나 아예 전부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도 입법 개선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적용 중지 명령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처벌을 원하는 청구인들이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적용 중지 명령을 받은 심판 대상 조항은 불처벌의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적용 중지 명령 및 개선 입법의 효력이 헌법 불합치 결정 선고 이전의 당해 사건, 동종 사건, 병행 사건에
소급해서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소급표를 인정하게 되면 선고 이전에 불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친족이 사후적으로 처벌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용인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용중지명령의 효력은 선고 시점 이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하여 이 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청구인들 A, B, C, D는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재판 절차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고 시점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려던 수사기관이나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적용중지명령의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형면제의 심판 대상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적용중지명령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 이후 그리고 개선 입법 시행 이전 기간에 행해진 친족간 재산범죄 행위, 이른바 경과 사건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선고 이후에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국민에게 고지되었기 때문에 불처벌에 대한 신뢰는 그만큼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선 입법이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두어 개선된 규율, 그러니까 예컨대 형면제를 받는 친족의 축소한다거나 재질이 중한 범죄를 제외한다거나 또는 친고죄로의 전환 등의 개선된 규율을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경과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적용을 일단 중지해야 하고 개선 입법의 경과 규정에 따라 새로운 규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에 선고한 친족간 재산범죄 형면제 사건의 결정 요지와 그 논리를 소개하였습니다. 결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설명에 오류나 의문이 있는 경우 댓글을 부탁합니다.